학생들이 온 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도 원래 꼭 합격해서 내년에 떡 사와야지 이런 생각 들죠? 또는 뭐라고 생각들어요? 합격만 하면 떡이 문제가 이런 생각이죠. 민법 선생 위해서 소주 한 박스 정도는 갑니다. 보실래요?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 의사 표시고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가장매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의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했을 때는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므로 반환 청구되죠.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잽싸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사람이 보호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3자 볼게요. 책에 나중에 있는데 제3자가 되려면 허위 표시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취득해야 돼요. 새로운 관계. 그럼 두 가지만 볼게요. 첫째, 이 당사자가 제3자가 될 수 없는 건 아시겠죠? 다시 당사자가 제3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실래요? 갑이 을에게, 친구 을에게 매매를 가장해서 가장 매매를 해서 등기 넘겨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망을 해보네. 사망을 하고 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게 상속받았잖아. 뭐 받았다고? 상속.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불러? 포괄승계인으로 부르죠. 상속일 다르면 뭐라 본다? 포괄승계인.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게 보호되는 제3자일까 하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야. 다시 가장매수인의 포괄승계인이 선이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하고 이꼬르 관계죠. 이 사람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고 이 사람의 의무가 그대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반환해줘야 되면 이 사람도 반환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 상속인이 제3자가 될 수는 없다. 상속인이 제3자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는데 3월 1일 날 가장매매 했거든요. 가장매매. 그런데 요 부동산에 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을 하나 갖고 있는데 2월 1일자로 근저당이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봐봐. 가장매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권자 이런 사람들. 다시 3월 1일 날 가장매매했고 근저당 설정은 언제 돼 있었다고? 2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제3자일까 아닐까? 이걸 물어보려고. 가장매매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자, 가압류권자 이 사람도 제3자 이다. 자, 제3자가 되려면 가장매매를 통해서 어찌된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잖아. 자, 새로운 이해관계가 되려면 어째야 돼? 가장매매보다 시간적으로 뒤에 와야 새롭잖아. 그러면 가장매매 부동산에 미리 있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같은 거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새로운 시간적으로 뒤에 완다는 사실. 이해가 돼? 자, 그럼 갑니다. 67페이지 양갈로 2번. 67페이지 양갈로 2번.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줄 것이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할 수 없어. 다시 허위 표시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할 수 없어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동그라미 제3자라는 것은 허위 표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이에요. 포괄승계인 책계. 당사자가 제3자가 될 수 없죠.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될 수 없어. 제3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요, 그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료 중에서 허위 표시 행위를 죄로 어쩐다? 새로운 이해관계 줄 것이고. 새로운 이해관계 되려면 어째야 돼요? 시간적으로 뒤에 와야 돼. 그래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되고. 되겠어요? 새로운 이해관계야.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볼래요? 이 사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될까? 무과실도 필요로 할까? 예?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될까? 자기가 스스로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 아니잖아. 왜? 제3자의 선의는 어찌 된다? 추정. 제3자의 선의는 어찌 한다? 추정되니까 자기가 입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어? 자, 그러면 그게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오른쪽 제3자는 자,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는 따질 거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여기서 선의 제3자는 특별한 사유는 줄 꺼놨죠. 선의로 추정돼. 선의로 추정되죠. 따라서 허위표시 줄 것이고 허위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기를 주장 입증일이죠. 자, 이 그림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야? 가장 매도인이라고 적든지 가장 양도인이라고 적든지 적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라고? 가장 매도인 또는 가장 양도인. 넘기시고 4번의 제3자 선악의 판단 시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야. 줄 거 봐.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인데 여기서 보면 언제야? 여기서 언제야? 매매 계약시야. 계약시. 되겠어? 자, 그리고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번에 3월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것만 해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하나 더 하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잘라보고요. 5, 6월달에 가도 돼. 걱정하지 마. 자, 이 사람이 다시 넘겼어. 그러면 다시는 이 사람도 제3자이다 아니다? 예? 맞잖아. 어쨌든 당사자를 통해서 새로 이익을 맺은 제3자 맞죠? 이 사람도 제3자야. 근데 요게 제3자 있으니까 요거하고 헷갈릴까 싶어서 말을 전득자라 불러. 한 번 더 굴러왔다 뭐라고? 전득자. 한 번 더 굴러왔다 전득자야. 근데 문제는 전득자가 악이라면 어찌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악이라는 것은 알고 취득했죠. 근데 알고 취득했으면 이 사람은 보호될까? 이 사람도 보호 안 될까 그러면? 보호가 돼.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 요 사람은 누구로부터? 선의자로부터 취득했잖아. 그러면 선의자로부터 취득했기 때문에 요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승계한 거니까 선의자를 승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도 보호가 돼요. 학자들은 요걸 엄폐라 그래. 옛날 말로 엄폐. 요 선의자 뒤에 숨었다. 엄폐니까 이 사람 보호되죠.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학설을 공개할게. 내 학설. 여기서 권리가 깔끔하게 세탁됐어. 세탁설. 여기서 어찌됐다고? 권리가 깔끔히 세탁됐잖아. 그 사람부터 다시 물려받은 사람은 악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전득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자 줄 것이래요. 다시 권리를 전득자는 전득자는 선악이 불문하고 보호돼.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주의하셔야 돼. 전득자는 악일지라도 보호가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실래요? 가장매매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처음에 몰랐던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죠. 주로 어떤 경우 알게 될까? 갑이 찾아와서 찡찡거렸겠죠. 그 사실 내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 무효다라고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 미리 얘기하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병 웃잖아. 이거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병은 웃잔다? 을 보고 매매 대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니는 네 집도 아닌 게 왜 팔아? 이거야. 그리고 그 걱정하지 말고 자 가장 매매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뭐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6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허위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의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있어요. 이걸 뭘 한다고? 대항하지 못한다. 되겠어? 그리고 요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밑에 그 설명도 돼 있고 오른쪽에 박스 돼 있죠. 요게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느냐는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거 봐갖고 여러분들은 안 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오른쪽에 박스를 외우실 거예요? 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끼시고 요거는 나중에 5, 6월 달에 요약집에 한 6, 7가지만 딱 정리하면요. 시험 치는데 전혀 지장할 수 없도록 지장 없도록 해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무리하게 보지 말고요. 오른쪽에 박스도 보지 마세요. 한 5개만 딱 보면 되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른쪽부터 내려가는데 여기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두 사람이 여기까지 있을 때 요게 아직까지 병으로 안 넘어갔을 때 두 사람이 가장매매했다가 둘 중에 야 없던 걸로 하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야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당사자가 가장매매를 없던 걸로 하자고 처리할 수 있죠. 다만 똑같은 게 처리를 했더라도 이미 등기 말소되기 전에 선의전 넘어가 붙죠. 그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똑같아.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하나만 더 할게. 요 다음 주에 또 배울 텐데 기존에 배우신 분 이 가장매매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예? 상대적 무효. 봐봐 우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강행법규 이런 게 절대적 무효고 이게 전형적인 상대적 무효야. 따라서 이거는 당사자가 추후에 인정, 추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추인할 수 있어. 왜? 상대적 무효니까. 야 우리 진짜 매매하자.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법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철회할 수 있고 말 수 있다. 추인도 할 수 있다. 자 밑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허위표시 철회죠. 기억에 허위 표시는 무효이지만 당사자 간에 뭐라고? 허위표시를 철회할 수 있죠. 말만 하면 안 되고요. 말만 하면 안 되고 세제로 쪽에 가장매매를 처리했을 때는 등기까지 뭐 해야 된다고? 말소해야 되겠다. 내려가서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허위표시 추인이죠. 허위표시는 무슨 무효라고? 상대적 무효. 밑에서 둘째 줄 밑에 줄 상대적 무효야. 따라서 오른쪽에 무효행위 추인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물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추인하면 뭐가 돼? 마지막에 뭐라고? 새로운 법률이 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적용범인데 이걸 이렇게 뭐 적용 없다만 해놓으니까 헷갈리게 돼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여기서는 따지기만 할 테니까 요 적용범위도 이거 나중에 요약적으로 정리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 정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위표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위표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 거의 요거 나와 갑이을에게 을이병에게 또는 병이정에게 요게 거의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조금만 하면요 기출 문제를 풀어봐도 거의 아마 풀릴 거예요. 다만 이제 요번 수란에 안 한 게 제3자에 해당하나 안 하나 요건 기초적인 건 했죠. 뭐에서 당사자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될 수 없고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어야 된다.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죠? 자 70페이지로 가서 착오로 갈게요.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일 때 취소할 수 있죠. 여러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체크하시고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착오가 있다고 항상 취소되는 게 아니고 무슨 착오가 된다고? 중요 부분 착오가 되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들은 취소할 수 없죠. 줄 것이고 중대한 과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중요 부분 착오했더라도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착오이라면 머릿속에 스님이 2번 나온다고 생각했죠. 앞에도 쭉 나오고 뒤에도 쭉 나와. 이항의 전항의 의사표시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108조에 메웠던 이론 그대로예요. 자, 착오이 갑니다. 착오의 첫 줄에 의사바 표시가 불일치하고자 줄 것일래요.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바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 줄 것이고 모르고를 동그라미 치든지 체크해야 되지. 아까 배웠던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는 의사바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경우고 착오는 의사바 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게 착오라. 모르다.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착오의 용인데 표시상 착오는 예를 들어 1,000원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만원으로 잘못 표시했죠? 1,000원으로 표시하기 만원으로 이게 전형적인 표시상 착오야.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를요. 옆에다 의미상 착오라고 적고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건데 그게 뭐든 우리나라 합배, 중국 합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도 없죠. 자 보실래요? 당사자가 토지 매매를 했는데 100평 매매했어. 100평 매매했죠. 그런데 계약서에 100평으로 쓰려고 하니까 요즘 정부가 평으로 쓰지 마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곱미터 쓰면 되는가 싶어서 100제곱미터를 썼다고. 그럼 이 사람이 뭘 몰란 거야? 평과 제곱미터의 의미를 몰랐죠. 내용을 몰랐잖아. 이게 전형적인 내용상 착오라고. 그러니까 평과 제곱미터의 내용을 몰랐다. 뭐요?
의미를 몰랐다. 이게 무슨 차고? 내용상 차고. 참고로 새로 공부하시는 분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꾼다? 곱하기 뭐? 0.302호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왜? 공인중개 쪽에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참고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 정확하게 하려면 저렇게 하면 돼. 0.302 해서 휴대폰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퍼뜩퍼뜩 대충 아는 방법 가르쳐 줄게. 예? 예를 들면 78제곱미터라고 볼게. 몇 평쯤 돼요? 예? 요게 4452 알죠? D 글자를 4, 5 이하는 버려보고 대충 5 이상은 올려버려. 그럼 오르면 8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3 한다고 8 곱하기 3 하면 3, 8에 24, 24평쯤 돼.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72제곱미터면 몇 평쯤 된다고 보면 돼? 대충. 이건 버리잖아. 3 하면 3, 7에 21. 너무 쉽죠? 자, 27제곱미터 몇 평? 3이잖아, 3. 3, 3은 9, 9평. 22제곱미터 몇 평? 3, 2, 6, 6평. 버리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다.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게 뒤에 걸 대충 반올림 해가지고, 4, 4, 5림 해가지고, 거기다 곱하기 얼마고? 3을 하면 대략적인 평이 나온다. 그래서, 그럼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누가 98제곱미터라면 포뜩 뭐요? 100이니까, 왜요? 그러니까 얼마 돼? 30평쯤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이름처럼 되면 되고. 이 좋은 걸 가르치는데 감동이 없네. 감동이 없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사자, 심부름권, 차고자. 잠깐 들어보실래요? 자,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표시기관이다, 전단기관이다. 자, 그럼 물어볼게. 편지 전해주면 무슨 기관? 예? 말 전해주면. 이게 잘 안 나더라고. 표시지. 이게 무슨 기관이라고? 표시. 다시 말 전해주면 무슨 기관이라고? 표시. 표시기관은요, 중간에 말을 잘못 전해주면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잠깐 보실래요? 표의자가 을 상대방에게 96만 원에 공급한다고 말을 전해주라 했잖아. 96만 원에 판다고 말을 전해주라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못 전해서 69만 원에 판다고 말을 전해줬잖아. 이게 표시기관의 착오잖아. 자, 그러면 이 표의자 입장에는 착오 문제이다, 아니다? 96만 원에 말을 전해주라 했는데 69만 원에 말 전했잖아. 착오다, 아니다? 착오 맞잖아. 착오 맞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B에게 편지 전해주라 그랬어. 편지 전해는 것은 표시기관이다, 전달기관이다? 이거는 전달기관. 이거 내용이 바뀌진 않은 거야. 전달기관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편지를 엉뚱한 데 전해줬잖아. 그럼 이거는 착오다, 아니다? 착오가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의사표시가 도달 안 한 거야. 자, 결론. 표시기관이 잘못 표시한 것은 표의자에서는 착오 문제인데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다. 예? 그러면 거기에 표시기관 착오 있죠? 우체국에 전보 없어진 지 언젠데, 그죠? 밑에다가 말을 전해주는 사람요. 말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을 전해주면 안 돼. 잉 타는 거 있잖아. 썰렁했나?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똑같은 농담에도 다른 데 가면 잘 오는데 여기서는 잘 안 웃어. 그래서 내가 지금 눈치 보고 있어. 왜 안 웃을까? 다른 데서 웃었는데 너무 썰렁했나? 이러면서. 자,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표시기관이야. 자, 그럼 보십니다. 표시기관이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상도했죠. 자, 줄 것이고 표시상 착오라고 줄 거. 그럼 착오 문제 이다, 이다? 이다. 착오 문제 이다. 착오의 문제 이다. 착오의 문제 이다. 적어. 그 다음에 전달기관은 전용기 우체부 생각하면 돼. 여기 우체부 있죠, 우체부. 그러면 전달기관이 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잘못해서 엉뚱하게 달아서 전달했죠. 자, 줄 것이고 착오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이야. 도달 안 한 거야. 엉뚱한 데 전해줬잖아. 다시. 말을 잘못 전해주는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 맞죠? 표시기관의 착오 문제야. 말 잘못 전해주잖아. 근데 전달기관이 엉뚱한 데 전달했은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이다. 자, 법률에 차고 갑니다. 요거 줄 거.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는 게 그거까지 줄 거. 자, 보실래요? 내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나는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내 임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팔았는데 의외로 세무서에서 내 임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죠. 내가 뭘 착오한 거야? 양도소득세법. 그게 무슨 착오? 법률. 그리고 요 양도소득세가 제일 좋아. 그래서 다시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부과되지 않은 거 오인했죠. 이런 게 법률의 착오인데 셋째 줄에 보시면 셋째 줄에 그것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은 취소할 수 있죠. 그 말은 결론 착오 문제가 뭐라고? 된다. 마지막에 착오가 되죠. 다시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 착오 이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 착오 될 수 있어. 자, 쌍방 착오 잠깐만 볼래요? 자, 부동산 매매했을 때는 항상 이쪽을 매도인으로 하설표 이렇게 해서 매도인이야. 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해야 돼? 당연히 매도인, 양도인이 해야 되죠. 그런데 둘이서 계약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합의를 했어. 그래서 매수인이 계산을 한 거야. 사장님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나오겠네요 이러니까 매도인이 나도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 뭐요? 매매 대금에다가 플러스 얼마 준다? 양도세에 1,000만 원 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사람에게 2,000만 원이 부과되더라는 거죠. 2,000만 원 부과되더라는 거죠. 자, 누가 잘못 착오했어? 누가? 둘 다 착오했어. 자, 매수인이 잘못 계산했고 매도인이 잘못 했잖아. 이게 쌍방착오예요. 쌍방착오. 그럼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요분 착오가 될까 안 될까? 엄청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이 부과될 줄 알았더라면 이런 계약 안 했을 거냐. 그러니까 결론 쌍방착오도 중요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쌍방착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착오에 빠진 경우죠. 법률상의 양당사자 착오한 경우를 말하는데 결론을 안 적어놨죠. 옆에 주고 옆에 줄 것을 적어.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중요 부분 착오돼요. 자, 또 하나의 쌍방착오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자, 들어보실래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사람하고 사귀었죠. 사귀어보다 보니까 사람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살아보이 안 괜찮죠. 착오죠. 상대방은 내보고 뭐랄까 더 착오였다 하죠. 이걸 뭐란다고? 쌍방착오다. 넘기시고 서명다. 그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달이 난다는 착오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에 서명을 했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냥 느낌이 신원보증이 더 셀까? 연대보증이 더 셀까? 연대비 더 세. 그러니까 신원보증인지 알고 해줬는데 알고 보니 연대보증이라죠. 그럼 요것도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다. 그죠? 그래서 요 끝에다 적어. 결론을 이 사람이 안 적었어. 사기가 아니라. 이게 시험에서 사기냐 물어봐. 사기가 아니라 착오이다. 뭐요? 착오의 문제이다. 그래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하는 착오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류는 착오 문제예요. 중요분 착오돼요. 동기의 착오를 다시 한번 볼게. 봐봐. 자, 매수인이요. 땅을 샀는데 왜 샀느냐 하면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샀어. 그 다음 뭐요?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샀어.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샀어. 그러면 요 사람으로 봐서는 매수할 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 뛰겠죠.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당연히 땅값 뛰겠죠. 요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동기란 말이야. 그래서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라고 샀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고 샀다. 이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된 뭐라고? 동기. 아까 이유라고 그랬죠. 이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지하철역이 들어서지 않아. 뭐가 일으켰다? 동기가 뭐요? 착오를 일으켰다. 그 다음 항상 착오를 했는 쪽을 표의자로 놓거든. 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이쪽을 표의자로 놔. 예를 들면 이쪽이 착오를 했다면 이쪽이 표의자가 돼요. 이쪽이 표의자면 이쪽이 뭐가 되고? 상대방이 된다. 그 다음 그러면 동기의 착오로 이 법률행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가 문제인데 동기가 표시됐는지 안 된지를 구별하거든요. 자,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원칙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기가 표시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동기가 표시됐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서 내가 시세보다 더 주고 사는 거라고 표시했다면 해제 지역이 아니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기가 토지됐나 안 됐나가 보통 나타나지 않거든. 그냥 무슨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라고 끊어버려. 그럼 도대체 이게 표시됐나 안 됐나 안 나타나면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 원칙. 자, 그러면 이 동기는 표시되는 게 원칙일까 안 되는 게 원칙일까 한번 생각해봐. 표시한 문제예요. 사장님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서 내가 땅 산다 이러면 안 되죠. 따라서 동기는 표시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자, 그렇다면 잘 들어봐. 이제 들어봐. 결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원칙도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는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래 가는 거야. 다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 지 마음속에 있는 이유잖아. 마음속에 있는 이유. 근데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 동기의 착오 갑니다. 1번 A 토지 위에 공장 지을 의도에서 A 토지를 매수할 것을 표시했죠. 자, 공장을 지을 의도에서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의사 표시라는 이유 동기와 의사표시 이은 동기와 실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야. 원칙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 아니라고 되어 있죠. 원칙으로 착오 아니니까 뭐요? 밑에다 적어. 뭐라고?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동기의 착오로 원칙으로 취소할 수 없어. 왜? 착오가 아니잖아.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예배인데 동그라미 기억만 볼 거야. 동그라미 기억 줄 거.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야. 그러니까 밑에 판례 볼래요? 의사표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안에서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죠. 따라서 그 동기를 이게 포인트야. 이거 한번 줄 거 볼래요?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이 표시하고 오게 포인트야. 뭐라고? 표시 동을 표시하고 그것이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그 다음도 주의하셔야 돼.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라는 줄 것이고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어. 그래 동기가 뭐 하기만 하면 되지? 표시되기만 하면 되지. 둘이 그걸 합의할까지 필요는 뭐라고? 없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이거는 5월달에 볼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자, 오른쪽에 3번 갑니다. 3번. 큰 3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했을 때 1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줄 것이고 착오에 따라도 원칙은 마다고 유효. 그런데 오른쪽에 취소하면 줄 거 봐. 취소하면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무효. 취소하면 어쩐다? 소급해서 무효.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번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도 다시 한번 줄 것일래요?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할 수 없다. 다시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똑같으니까 생략할게.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할 수 없다. 내려서 4번에 1번 갑니다. 4번에 1번. 법률적인 내용에 줄 거 봐. 중요분의 착오만 줄 거 봐. 지금부터 중요분 착오에 관한 걸 볼 거야. 중요부분 착오. 자, 1번. 중요부분의 판단 기준인데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라 하는 것은 자, 주관적 줄 것이고 옆에 표의자 줄 것이고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다라면 그 의사표시 하지 않을 때로 중요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객관적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일반인 줄 것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런 의사표시할 때로 중요해야 되죠. 자, 줄이면 중요부분은 두 가지 기준이야. 이걸 이중기준설이라 하는데 뭐라고? 첫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보도록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돼. 다시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해야 되고 일반인이 웃잔다 객관적으로 보도록 중요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넘기시고 니은의 두째 줄에 줄 꺼놨죠. 니은의 두째 줄에 줄 꺼놨죠. 표의자가 그 착오로부터 다시 줄 거. 그 착오로 인해서부터 줄 거. 만일 다음부터 줄 거라고. 그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인 것이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중요분 착오로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그 중요분 착오로 할 수 없다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페이지 75페이지
금방 그 줄 건 거 밑에 적어야 돼. 하단에 한문으로 아래 할자 쓸 줄 아세요? 동그라미 라번. 라번 적고 오른쪽 페이지 라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라번 찾았어? 잠깐만 설명 들어볼래요? 자, 내가 이 건물주에게 보증을 썼어. 이 건물주에게 보증을 썼는데 나는 이 건물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 쓴 거야. 가압류가 없으니까 그냥 보증 써도 되겠다 싶어서 썼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거야. 엄청난 착오죠.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있기는 있는데 알고 보니 가압류 등기가 무효래.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면 내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없죠. 경제적 피해가 없죠. 이거는 중조분 착오도 아니다? 아니단 말이야. 되겠어? 자, 라번부터 볼래요? 가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알고 보니 가압류가 원인 무효라는 거야. 그렇다면 왼쪽 돌아올래요? 그렇다면 왼쪽 돌아올래요? 그 착오로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인 게 입은 것이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인 게 없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중조분 착오라 할 수 없다. 그래 연결하면 돼. 그래서 무슨 아무리 착오했더라도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걸 중조분 착오라 할 수 없다. 이번에 중조분 동그라미 중조분 용 있죠. 사람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 있죠. 요런 것들은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증여 같은 게, 증여라든가 고용 정도 볼까? 증여, 고용 정도 볼까? 증여, 고용과 같이 특정한 개인의 중점을 줄 거 봐봐. 특정한 개인의 중점을 두는 법률행위는 중조분 착오에 해당. 그까지만 줄 거. 그리고 한번 들어볼래요? 자, 증여 여러분들 누구 줄 때 아무나 줘.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다가면 이런 중조분 착오 이다. 고용할 때 내가 이 사람이 경력자인 줄 알고 고용했더니만 뭐요? 신입이더라. 이건 중조분 착오 맞죠? 요런 거는 중조분 착오에 해당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니은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자산 상태에 관한 착오도 두째 줄에 중조분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그것만 줄 것이고, 이건 나중에 그 건축사에 관련된 거는요, 다음에 5월달에 판례 할게. 그리고 요번 순간에는 디귿, 리을, 미음만 좀 주의하세요. 디귿, 리을, 미음. 자, 디귿. 목적물의 통일성에 관한 착오인데, 매매 목적물인 A 점포를 B 점포로 오인했죠. 여러분 이거 중조분 착오야 아니야? 엄청나죠? A 점포인 줄 알고 B 점포 샀다. 이건 전혀 중조분 착오잖아.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것이고 중조분 착오에 해당한다. 중조분 착오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연대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특히 요거 봐봐. 줄 거 볼래요? 임대차 계약을 사용대차로 알았잖아. 자, 임대차는 무슨 계약이고?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이잖아. 자, 임대차 계약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더라. 중조분 착오 이다. 옆에 중조분 착오 된다 줄 것이고. 미음은 시험에도 나왔었어.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는 자, 답이 논이거든요. 논 1389평이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지 알고 샀어. 다시 1389평 전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알고 샀더니만 측량 결과 그 중에 약 600평이 하천이야. 하천. 이런 게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엄청난 착오죠. 중조분 착오 해당 뭐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디귿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중조분 착오 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 사용대차, 임대차 성질에 관한 착오도 중조분 착오 되죠. 특히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조분 착오가 뭐라고 된다.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요번 설에는 오른쪽 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0번 줄 걸래요. 동그라미 10번 줄 거 봐. 뭐라고 했어? 중요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줄 거. 그러놓고 첫 번에 시가에 관한 착오죠. 잠깐 찾아보실래요? 내가 이 동네에서 땅 샀는데 평당 100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가가 80밖에 안 돼. 중요분 착오 다니다? 착오 다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들어볼래요?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그냥 이번에 간단히 들어. 내가 땅을 사는데 내가 100만 원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요. 내보고 이 토지가 평당 100만이라 그래요. 여기 하단에 그보다 훨씬 낫겠지만 뭐요. 그냥 예를 든 거야. 여기 하단에 평당 100만 원 이러기를 내가 믿고 샀죠. 근데 알고 보니까 80만 원밖에 안 돼. 이거 사기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시가는 그 사람이 시가를 100만 원 한다고 내가 그대로 믿어? 아니잖아. 요새는 시가는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도 금방 나오고.
그 다음 뭐요? 국토부의 실거래가가도 금방 나오고 아니면 근처에 중개사무소 두세 군데만 들어와도 금방 알 수 있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도 아니고 시가에 대해서도 사기가 아니다? 사기도 아니다? 아니야. 시가를 뭐요? 잘못 얘기했다고 사기가 될 수 없다. 다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번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다. 지분이 부족하다는 건데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 지적이라면 뭐요? 대표적으로 뭐 있어? 면적이 나타나는 지적 공부가 대표적으로 뭐 있어? 면적이 나타나는 지적 공부. 지적도에는 면적이 안 나타나잖아.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 물론 등기부에도 나타나긴 나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대장상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그래서 이 사람이 100제곱미터인지 알고 팔았거든. 왜? 지적 공부에 100점으로 됐거나 100점 팔았어. 그 나중에 실제 측량을 해봤다고.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120제곱미터나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중요분 착오냐 이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는 중요분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든 많든 그 다음에 지분이 부족하든 말든 이런 게 중요분 착오가 될 수는 없다. 오간이 됐어? 자, 물어볼게. 여러분들 아파트 하나 살 때는요, 아파트 소유자가 누군지가 중요해? 자, 우리가, 봐봐, 이거 깜빡 착각하면요, 그 소유자는 마지막에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파트 살 때 나는 누구 아파트 사야지 이렇게 사? 아니잖아. 무슨 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평짜리 이래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이해가 돼? 따라서 그 밑에 답번에 매매 목적물의 소유주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답번에 가압류 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없으면요. 이건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없다. 왜? 가압류가 원인 무효야. 마번은 참고로 보시고 안 봐도 돼. 2번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줄 거. 좀 전에 뭘 봤어? 중요 부분 착오 봤죠? 지금은 뭐라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 부분 착오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해요. 자, 봅니다. 민법 109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만 줄 것이고 바로 밑에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라는 거야. 뭐라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우지된다고 현저히 결의한 거야. 현저히 결의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야.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그걸 말한다고? 중대한 과실. 그걸 말한다고? 중대한 과실이란다. 그래 보시면 돼. 그래서 넘기시고 넘겨서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2번에 없는 줄 거 봐. 동그라미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줄 거 없는. 없으니까 말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자, 판례 2번 갈게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잖아요. 좀 들어보실래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잘못 알아놓으면 중요 부분 착오로 맞죠? 에? 아까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 맞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점포 산다는 게 B 점포를 샀으니까 중요분 착오 맞죠? 근데 그걸 왜 그런 착오를 해서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인 같으면요, 우리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주는 이유는 중개업자를 믿고 거래하잖아. 근데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해서 거래됐잖아. 그러면 매수인 계약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 다시 중개업자를 믿고 거래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개업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딱 3분 있네. 잠깐 볼래요? 매수인이 A 점포를 살라고 했는데
엉뚱한 비점포를 매매를 했다고. 그 이유가 누구?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해서 그렇다고. 그럼 중개업자를 믿지, 우리가 중개업자를 믿지 일일이 지가 다 알아서 하려면 지가 하지 말라고 수수료주고 계약해. 그럼 요 사람은 A 점포 사려고 했는데 B 점포를 샀으니까 엄청난 착오를 맞잖아. 근데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했으니까 착오는 착오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 사람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없으니까 말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3번 볼래요? 3번. 매매 대상 토지 중에 20,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거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줄 거야 되지. 중개인의 말을 믿고. 그러니까 매매 대상 토지 중에 20,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되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토지를 매수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0, 30평 가량이 아니고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도로에 편입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 없잖아. 왜요? 중개인의 말을 믿었잖아. 중개인의 말을 믿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게 결론 뭐야? 동그라미 2번에 그냥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중요 부분의 착오이나 중요 부분의 착오는 맞죠?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말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들어가잖아. 이해가 돼? 취소할 수 뭐라고? 있다. 다시. 매매 목적물을 잘못 알았으면 중요분 착오야. 그 다음에 20,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된다는데 197평이나 편입됐으니까 어째요? 중요분 착오 맞죠? 근데 그게 중개업자가 잘못 중개하거나 중개인의 말을 믿었잖아. 그럼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이래 가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아직도 안 되는가 봐. 다시 중요분 착오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아무리 중요분 착오했더라도 뭐라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잘 이해가 못하시는 분은 적어야 되지. 그냥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못 잘 건데 모르면 적으라고 한 거잖아. 적으라 해야만 적는가. 다시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 판례의 공통점은 전부 뭐라고? 중요분의 착오는 맞아. 중요분 착오는 맞아. 그런데 표의자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 그럼 거꾸로 3번은 거꾸로야. 중대한 과실이 있는 줄까? 중대한 과실이 뭐라고? 있는 경우인데 이건 밑에 판례 1번 볼 테니까 보실래요?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는데 왜 샀느냐? 공장 신축을 위해 샀다. 왜 샀다고? 공장 신축. 그래서 땅을 사서 등기까지 넘기고 땅을 사서 넘기고 사하구청에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어. 사하구청에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더니만 이 토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돼서 공장을 지을 수 없대. 건축허가가 안 나온대. 자,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엄청난 착오라는 건 아시겠죠? 엄청난 착오잖아. 중요분 착오였죠.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 사는 자가 그 토지에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하구청에 가서 물어보다가 안 샀잖아. 그 엄청난 착오, 중대한 과실이 있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걸 뭐 봐. 중요분 착오는 맞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뭐라고? 없다. 이래 가는 거잖아. 이거 돼?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엄청난 착오지. 그런데 공장 지으려고 땅 사는 사람이 미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샀잖아.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 가는 거잖아. 밑에 판례 1번 볼래요? 판례 1번.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다 안 했죠. 그럼 이건 뭐라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 가는. 혹시 이거 돼? 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맞다. 그런데 알아보도 안 하고 샀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뭐라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뭐라고? 없다. 그렇게 정리할게.
입증 책임은 언제나 중요해. 입증 책임은. 자, 동그라미 1번.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줄 거.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 줄 거 밑에다 뭐라 적느냐? 표의자라고 적어. 뭐라고? 표의자. 표의자라고 적고. 바로 밑에 갈로에 중요분 착오 줄 것이고. 중요분 착오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증명하여야 줄 거.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잖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표의자가 뭐를? 중요분의 착오를 우찌린다고? 증명해야 되잖아. 다시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한다고?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돼. 2번에 중대한 과실 줄 것이고 중대한 과실 줄 것이고 저 끝에 상대방 줄 것이고 중대한 과실 유무는 취소를 저지하는 누가? 상대방이. 다시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하는 것은 취소를 하고자 하는 누가?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중요분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 적용 범위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그게 뭘까? 첫째로 그것만 줄 것까? 첫째로 소송행위, 행정처분 등 공법상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소송행위, 행정처분 등 공법상에는 적용이 없어. 아까 의사표시는 공법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이거 차고 마저 끝낼게. 금방 끝날 거야.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보실래요? 이 사람이 중요부분 착오를 했네. 중요부분 착오를 했다고 이 사람이 취소를 하네. 취소. 그러면 가만 봐봐.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죠? 이 사람 가만히 있었잖아. 지가 착오를 했어. 그래서 취소를 하네. 이 사람이 손해를 입은 거야. 이 사람이 취소를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착오했다고 취소하고 손해 입었죠. 그럼 이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자, 앞에도 들으신 분 수도 없이 했고 오늘도 계속 할 건데, 예?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는 2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는 소리 할 거야. 자, 손해배상하면 항상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 내 손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했고 내가 손해 입었죠. 자, 물어볼게. 착오에 빠진 것은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착오에 빠진 건 달리 물어볼게. 위법이야? 착오가 위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착오에 빠진 것은 위법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비록 그래서 따라서 이 사람이 비록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봐봐. 조금 이따 요거 하면 쉬고 나면 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기강박을 나올 거거든. 그러면 사기강박은 위법이 아니다. 사기강박이 왜 위법이 아니야? 사기를 치고. 그러면 사기강박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착오는 위법이 아니라고. 착오에 빠진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6번 보실래요? 6번에서 끝에 줄만 줄 거. 6번에 끝에 줄만 줄 것이래요. 즉 다음부터 줄 거 봐. 위에 거 판례 보지 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정된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부정된다 줄 것이고 옆에다가 줄 것과 이렇게 적어. 착오에 빠진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착오에 빠진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아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안 생긴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뭐라고? 않는다. 그래서 착오로 취소했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어쩔까? 착오에 빠진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그렇게만 적어. 자, 둘이서 계약하면서 뭐냐면 야, 우리끼리는 매매계약 체결하면 끝나지. 둘 중에 하나가 착오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러니까 오케이, 취소 안 할게. 합의를 봤어. 그러면 한쪽이 착오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을까? 그래도 취소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착오는 위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합의가 유효야, 유효. 따라서 결론, 착오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7번, 착오에 관한 규정은 줄 것이고 임의규정. 7번에 착오에 관한 임의규정 줄 것이고 옆에 줄 것이고 착오에 의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당사 합의는 뭐하다고? 유효. 그래서 착오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자는 합의는 뭐하다고? 유효. 그것까지 볼게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요거 5월달에 심화과정에 볼 거는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착오를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 할 건데 혹시 쉬는 시간에 한 시간이 있으면 1번부터 3번까지만 좀 풀어주세요.
풀 때 기본서 컨닝하지 마. 3번까지 좀 풀어주시고 좀 쉬세요.